군부대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된 중위 여군의 앞에 헬기를 타고 나타난 그녀의 오빠들이자 군부대의 장군들이 나타나 부대를 뒤엎고 개박살내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육군, 그 중에서도 최정예라 불리는 특수전 사령부 화랑부대.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훈련장의 밤, 숨막히는 정적을 깨고 한 줄기 섬광과 함께 격렬한 총성이 울려 퍼졌다. 가상의 적진 깊숙이 침투한 대테러팀의 마지막 훈련. 목표는 단 하나, 인지를 구출하고 적의 수뇌부를 제압하는 것이다. 알파팀 2층 확보. 브라보팀 진입하라.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흘러나왔다. 목소리의 주인은 이번 훈련의 현장 지휘관 차유리 중이었다. 20명 남짓한 팀원들 중 유일한 여군이었지만 그녀의 지휘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흐트러짐도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존재는 팀의 구심점이었고 그녀의 판단은 곧 작전의 성공을 의미했다. 적 3층 복도 좌측. 둘. 차 중위의 눈은 매처럼 어둠 속을 꿰뚫었다. 야간 투시경 너머로 보이는 적외선 표식들이 아군과 적군의 위치를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녀의 손짓 한 번에 그림자처럼 움직이던 팀원들이 순식간에 적을 제압했다. 화약 냄새와 긴장감이 짙게 밴 훈련장. 하지만 차유리에게 이곳은 숨쉬는 공기처럼 익숙한 공간이었다.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임관한 지 이제 갓 2년. 하지만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최초와 최고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역대 최연소 특수전 지휘관 남군들도 통과하기 어렵다는 혹독한 특수훈련을 모두 최상위 성적으로 수료한 전무후무한 기록의 보유자.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고 판단은 냉철했으며 사격 실력은 신기에 가까웠다. 부대원들은 그녀를 강철의 백장미라 불렀다. 아름답지만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강인함을 지녔다는 의미였다. 훈련이 끝나고 통제실의 모니터 앞에 선 부대장의 얼굴에 흡족한 미소가 번졌다. 역시 차중이야. 이번에도 완벽했어. 저런 인재는 우리 군의 보물이야. 칭찬이 쏟아졌지만 차유리는 헬멧을 벗으며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길 뿐 표정의 변화가 없었다. 그녀에게 칭찬은 익숙했지만 동시에 늘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림자이기도 했다. 차유리에게는 4명의 오빠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대한민국 육군의 별이었다. 첫째, 차강혁 대장.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심장부인 합동참모본부를 이끄는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사성장군. 둘째, 차진혁 중장.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으로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을 수호하는 삼성장군. 셋째, 차선혁 소장. 최전방 군단을 책임지는 군단장으로 야전에서 잔뼈가 굵은 이성장군. 넷째, 차준혁 준장. 육군본부의 핵심 요직을 거치며 차세대 군을 이끌어갈 리더로 주목받는 일성장군.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모두가 군인의 길을 걸었고 막내딸 유리까지 합세하여 그야말로 장군가를 이루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오빠들은 유리를 애지중지 키웠다. 귀한 막내 여동생이 사관학교에 입학한다고 했을 때부터 오빠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험한 군 생활을 동생이 버텨낼 수 있을까, 혹여나 다치지는 않을까. 하지만 유리는 오빠들의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누구보다 뛰어난 생도가 되었고 장교가 되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그녀의 모든 성과 뒤에는 그 오빠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역시 장군 집안 딸이라 다르다는 칭찬 아닌 칭찬, 오빠들 덕보는 거 아니냐는 노골적인 시기와 질투. 그녀가 아무리 노력하고 뛰어난 성과를 보여도 온전한 그녀의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유리를 괴롭혔다. 유리야, 고생했다. 오늘 저녁은 오빠들이랑 같이 하자. 맛있는 거 사줄게.
훈련장을 나서는 유리에게 넷째 오빠 차준혁 준장의 전화가 걸려왔다.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유리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니에요, 오빠. 저 오늘 부대원들이랑 약속 있어요. 다음에 뵐게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오빠들과 함께하는 자리는 이제 편안함보다는 부담감으로 다가왔다. 오빠들의 존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일지 몰라도 유리에게는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자 벗어나고 싶은 족쇄였다. 그날 밤 혼자 관사에 돌아온 유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대로는 안 된다. 오빠들의 후광이 비치지 않는 곳, 오직 인간 차유리의 능력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누구의 동생도 아닌 오롯이 나 자신으로 설 수 있는 곳. 결심은 길지 않았다. 다음 날 유리는 인사참모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폭탄 선언을 했다. 최전방 GOP 부대로 전출을 신청합니다. 인사장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모두가 선망하는 특수전 사령부의 에이스가, 그것도 여군 장교가 스스로 격오지 중에 격오지인 GOP 근무를 자원하다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차중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떤가? 지금 자네의 경력의 GOP 근무는 솔직히 말해 도움이 될 게 없어. 오히려 경력이 꼬일 수 있네. 진심 어린 조언이었지만 유리의 결심은 확고했다. 괜찮습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가장 필요한 곳에서 복무하고 싶습니다. 제 의지를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가지 조건을 더 내걸었다. 자신의 인사기록 카드에서 가족사항, 특히 오빠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삭제해달라는 것. 철저히 평범한 장교 차유리로 가고 싶다는 그녀의 단호한 의지 앞에 인사장교도 더는 만류할 수 없었다. 그렇게 차유리는 강철의 백장미라는 화려한 명예를 스스로 벗어던졌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춥고 가장 위험하며 가장 고독하다는 곳. 동부전선 최전방을 지키는 백호부대, 그 중에서도 산 정상에 외따로 떨어진 천리 GOP의 소대장으로 향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것은 스스로 가시밭길을 택한 것과 같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진정한 강철은 가장 뜨거운 불 속에서 단련되는 법이니까. 강원도 인제 끝없이 이어진 산맥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곳. 민간인 통제선을 지나 한참을 더 구불구불한 비포장도로를 달려야만 닿을 수 있는 곳에 백호부대가 있었다. 차유리가 새로 부임하게 될 천리 GOP는 그 백호부대 관할 구역 중에서도 가장 험준한 산악지대에 위치했다. 하늘 아래 첫 번째 초소라는 별명처럼 늘 짙은 안개와 세찬 바람에 휩싸여 있었다. 집차에서 내린 유리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낡고 빛바랜 막사와 그 주변을 둘러싼 녹슨 철책, 그리고 경계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는 병사들의 모습이었다. 화려했던 특수전 사령부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세련됨 대신 투박함이, 활기 대신 무겁게 가라앉은 침묵이 그곳을 지배하고 있었다. 신임 소대장님 오셨습니까? 중대장님께 보고하러 가시죠. 마중 나온 행정보급관의 무뚝뚝한 안내를 받으며 유리는 중대장실로 향했다. 중대장 문상훈 대위는 서글서글한 인상이었지만 유리를 보는 그의 눈빛에는 당혹스러움이 역력했다. 여군, 그것도 중위 계급의 소대장이 GOP로 온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차중위,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소. 우리 부대가 좀 험한 곳이라 걱정이군. 잘 적응할 수 있겠소? 걱정하는 투였지만 그 속에는 여자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불신이 깔려 있었다. 유리는 군더더기 없는 경례와 함께 짧게 대답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소대원들과의 첫 대면을 위해 소대로 갔을 때 유리는 노골적인 적의와 마주해야 했다. 소대의 실질적인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황진태 중사. 깡마른 체구에 유난히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그는
유리를 보자마자 삐딱하게 서서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야, 소대장님이 여자분이셨네. 그것도 아주 곱상하게 생기셨어. 우리 같은 험한 데서 소대장 노릇하시기가 쉽지 않을 텐데. 명백한 조롱이자 기선제압이었다. 소대원들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유리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유리는 황 중사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피하고 싶지 않았다. 여기서 밀리면 앞으로의 군 생활은 불보듯 뻔했다. 황 중사 앞으로 함께 임무를 수행할 소대장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내 외모에 대한 평가는 사양하지. 중사는 소대원들 앞에서 본분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유리의 목소리에 순간 소대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황 중사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감히 계집애 같은 년이 자신에게 훈계를 하려 든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 것이다. 갓 부임한 소대장님이 군기가 아주 빡빡하시네. 좋습니다. 앞으로 잘 모셔보죠. 얼마나 잘하시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는 비아냥거리며 돌아섰고 그날 이후 황 중사의 교묘한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그는 사사건건 유리의 지시에 토를 달고 병사들 앞에서 대놓고 그녀의 권위를 무시했다. 일부러 틀린 정보를 보고하거나 중요한 보고를 누락시키는 일도 다반사였다. 마치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여자인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고 시위하는 것 같았다. 설상가상으로 같은 소대 소속인 오지훈 중위는 더 악질적인 부류였다. 그는 겉으로는 유리에게 깍듯하게 대하며 친절을 베푸는 척했다. 소대장님 힘드시죠? 황 중사가 워낙 똥고집이라 제가 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교묘하게 말을 지어내 유리를 음해했다. 차 중위가 특수부대 출신인 걸 엄청 내세운다더라. 사실은 사고치고 쫓겨난 거라더라. 와 같은 악의적인 소문들이 부대 안에 퍼지기 시작했다. 유리는 순식간에 고립되었다. 누구 하나 그녀에게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았고 그녀의 지시는 황 중사와 오중위를 거치며 왜곡되거나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그럼에도 유리는 무너지지 않았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다. 그녀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소대 주위를 순찰했고 가장 늦게 잠들었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병사들과 함께 땀 흘렸다. 철책 순찰, 진지 보수 작업, 화기 손질까지. 여군 장교라는 편견을 깨기 위해 남들보다 2배, 3배로 노력했다. 특히 그녀의 진가는 실전적인 훈련에서 드러났다. 탁상 공론이 아닌 특수부대에서 몸으로 익힌 생존 기술과 전술 지식은 GOP 상황에 최적화되어 있었다. 적의 침투 예상로부터 저격 포인트, 야간 매복 지점 선정까지. 그녀의 분석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병사들도 유리의 실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병사가 있었다. 이제 갓 자대 배치를 받은 박민준 이병. 어리숙해 보이지만 선한 눈빛과 강한 책임감을 가진 청년이었다. 그는 황 중사의 부당한 지시에도 묵묵히 제 할 일을 했고 유리가 혼자 힘든 작업을 하고 있으면 조용히 다가와 돕곤 했다.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폭우로 배수로가 막혀 막사가 침수될 위기에 처했다. 모두가 당황하며 우왕좌왕할 때 유리는 즉시 방수포와 모래주머니를 가져오게 해 임시 둑을 쌓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자신도 직접 흙탕물에 뛰어들어 막힌 배수로를 뚫기 시작했다. 소대장님 위험합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 이병이 달려와 만류했지만 유리는 고개를 저었다. 소대장이 편하게 앉아 있는데 어느 소대원이 목숨 걸고 싸우겠나. 괜찮으니 어서 둑이나 더 단단히 쌓아. 차가운 빗줄기와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묵묵히 삽질을 하는 여군 소대장의 작은 등. 그 모습은 박민준 이병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다. 저 사람은 진짜 군인이었다.
계급장이나 성별 뒤에 숨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 앞장서는 진정한 지휘관이었다. 그날 이후 박이병은 유리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하지만 유리의 이런 노력은 황진태 중사와 오지훈 중위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 뿐이었다. 자신들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병사들이 유리를 따르는 모습을 보며 위기감을 느낀 것이다. 그들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유리를 향한 음모는 더욱 깊고 치밀하게 짜여지고 있었다. 험준한 산봉우리에 고립된 초소, 백호의 소굴 안에서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그 눈을 뜨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차유리와 황진태 중사 사이의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갔다. 황 중사는 유리의 지식과 경험을 인정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GOP는 짬밥이라는 낡은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고 책에서 배운 이론 따위는 실전에서 아무 쓸모없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다. 소대장님, 여기는 특수부대 훈련장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방식이 있는 겁니다. 괜히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야간 경계 근무조 편성을 두고 유리가 새로운 순찰 경로를 제시했을 때 황 중사는 소대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대놓고 반박했다. 기존의 경로는 너무 단조로워 적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유리의 지적은 합리적이었지만 황 중사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황 중사의 경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야. 하지만 상황은 늘 변하고 우리는 그 변화에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존 방식을 고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뜻이다. 유리는 침착하게 대응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험악해져 있었다. 오지훈 중위는 옆에서 은근히 황 중사를 부추겼다. 황 중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괜히 새로운 시도를 하다가 병사들만 피곤해질 수 있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소대장님? 교묘하게 유리를 압박하며 자신은 중립적인 척 발을 빼는 비겁한 태도였다. 결국 그날의 논쟁은 중대장인 문상훈 대위의 어정쩡한 중재로 마무리되었다. 자자, 두 사람 다 그만하지. 일단은 하던 대로 하고 차중위가 제안한 건 나중에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문 대위는 부대 내의 갈등을 두려워했고 특히 부사관들의 수장격인 황 중사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했다. 그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는 황 중사의 오만함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사건이 터졌다. 북측 초소에서 미상의 불빛이 관측되었다는 긴급 보고가 들어온 것이다. GOP 전체에 비상이 걸렸고 모두가 긴장감에 휩싸였다. 황 중사는 즉시 대응 사격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명 적의 도발입니다. 즉시 대응 사격으로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흥분한 그의 목소리가 지휘 통제실을 울렸다. 하지만 유리는 달랐다. 그녀는 고성능 감시 장비 TOD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불빛의 움직임, 깜빡이는 주기, 주변 지형과의 관계. 무언가 석연치 않았다. 아니다. 이건 도발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불빛의 고도가 너무 낮고 움직임에 일정한 패턴이 없어. 단순한 산불이거나 야생동물을 쫓는 밀렵꾼의 불빛일 수도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시간에 밀렵꾼이 왜 나타납니까? 소대장님은 지금 적을 눈앞에 두고도 소설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황 중사는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유리는 자신의 판단을 굽히지 않았다. 섣부른 대응 사격은 자칫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었다. 그녀는 중대장에게 강력하게 주장했다. 중대장님, 제가 직접 수색팀을 이끌고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문 대위는 망설였지만 유리의 단호한 눈빛과 논리적인 상황 판단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유리는 즉시 박민준 이병을 포함한 정예 병력 서너 명을 이끌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향했다.
험준한 산길을 소리 없이 이동하는 그녀의 모습은 한 마리 흑표범 같았다. 결과는 유리의 예측대로였다. 불빛의 정체는 길 잃은 등산객이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피운 모닥불이었다. 만약 황 중사의 주장대로 대응 사격을 했다면 끔찍한 비극이 벌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 사건으로 유리의 입지는 크게 올라갔다. 병사들은 그녀의 신중함과 정확한 판단력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역시 특수부대 출신은 다르다는 수군거림은 이제 시기가 아닌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이 일은 황 중사와 오 중위에게는 참을 수 없는 굴욕이었다. 특히 황 중사는 자신의 판단이 틀리고 유리가 옳았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는 유리를 더욱 증오하게 되었고 어떻게든 그녀를 무너뜨릴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렸다. 보이지 않는 균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소대원들은 유리를 따르는 그룹과 여전히 황 중사의 눈치를 보는 그룹으로 나뉘어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GOP 생활이었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갈등의 용암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다. 유리는 이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다. 밤마다 관사에서 홀로 느끼는 고독감과 정신적인 압박은 상상 이상이었다. 강철 같은 그녀였지만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오빠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이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여기서 무너지면 평생 오빠들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부대 게시판에 공문 하나가 붙었다. 군단 주관으로 실시되는 동계 전술 훈련에 대한 공지였다. 연중 가장 혹독하다는 훈련. 유리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것은 위기이자 기회였다. 이번 훈련에서 자신의 능력을 완벽하게 증명해 보인다면 더 이상 누구도 자신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혹한의 훈련장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비극의 무대가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비극의 서막을 열기 위해 어둠 속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작당보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겨울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천리 GOP가 위치한 산맥은 순식간에 눈과 얼음의 왕국으로 변했다. 칼날 같은 바람이 철책을 울부짖으며 지나갔고 기온은 영하 20도를 우습게 넘나들었다. 숨을 쉴 때마다 허파가 얼어붙는 듯한 혹한 속에서 군단 주관의 동계 전술 훈련이 시작되었다. 이번 훈련의 핵심 과제는 적의 강력한 전파 방해, 즉 재밍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지휘 통신망을 구축, 유지하는 것이었다. 특히 백호 부대에는 가상의 적진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 아군 포병의 좌표를 유도하고 실시간 전장 상황을 보고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성공의 열쇠는 끊기지 않는 통신에 달려 있었다. 이는 곧 통신 소대장인 차유리의 어깨에 훈련의 성패가 걸려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유리에게는 위기이자 최고의 기회였다. 그녀는 사관학교 시절부터 정보통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특수전 사령부에서는 실제 전장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통신망을 구축하고 운용하는 노하우를 익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갖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 계획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유리는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기존의 통신망 배치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단순히 지휘부의 지시대로 안테나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산의 능선과 계곡의 지형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전파의 회절과 반사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지점을 찾아냈다. 또한 단일 주파수가 아닌 여러 개의 예비 주파수 채널을 설정하고 일정 시간마다 암호화된 패턴에 따라 주파수를 변경하는 주파수 도약 방식을 준비했다. 소대장님, 너무 복잡한 거 아닙니까? 이러다 오히려 저희끼리 혼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주 채널 하나만 확실하게 유지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황진태 중사가 태클을 걸고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또 뭘 안다고 저렇게 나서는 거야 하는 불만이 가득했다. 황 중사 저기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의 주 채널부터 공격할 거다. 그때 가서 다른 채널을 찾으려면 이미 늦어. 지금의 복잡함이 실전에서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방패가 될 거다. 유리의 단호한 설명에도 황 중사는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다. 오지훈 중위는 그 옆에서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유리의 계획을 비웃었다. 그들은 훈련 내내 사사건건 유리의 발목을 잡았다. 유리가 병사들에게 새로운 통신 장비 운용법을 교육하면 황 중사는 뒤에서 저거 다 쓸데없는 짓이야. 기존 장비나 똑바로 만져라며 찬물을 끼얹었다. 오중이는 한술 더 떠 유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통신 케이블 연결 단자를 몰래 살짝 풀어놓는 식의 유치한 방해 공작도 서슴지 않았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훈련 사흘째 되던 날 밤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가시거리는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고 통신 장비들은 급격히 떨어진 기온에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훈련을 총괄하는 군단 지휘부에서 강력한 전파 방해 신호를 발신했다. 치이그 치지지지그. 순식간에 모든 무전기에서 의미 없는 소음만이 흘러나왔다. 백호 부대의 지휘 통신망이 완벽하게 마비된 것이다. 중대장 문상훈 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봐. 통신병. 뭐 하는 거야? 빨리 복구 못해. 통신병들은 안간힘을 썼지만 강력한 재밍 신호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다른 소대와 중대에서도 통신이 두절되었다는 보고가 빗발쳤다. 부대는 순식간에 눈과 귀가 막힌 장님 신세가 되었다. 바로 그때 황 중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외쳤다. 꺼 보십시오. 소대장님이 이상한 짓만 안 했어도 이 지경은 안 됐을 겁니다. 괜히 복잡하게 이것저것 만지다가 시스템 전체가 엉망이 된 거 아닙니까? 모든 책임이 유리에게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악랄한 언사였다. 병사들의 불안한 시선이 일제히 유리에게 쏠렸다. 절체절명의 위기. 그러나 유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모두 내 말에 집중한다. 싸늘하게 가라앉은 그녀의 목소리가 혼란스러운 막사안을 울렸다. 지금부터 플랜 B를 가동한다. 박민준 이병 나와 함께 예비 거점으로 이동한다. 나머지 인원은 내 지시가 있을 때까지 현 위치에서 대기하며 장비 보온에 만전을 기하도록. 황 중사는 병력 통제에 힘써주길 바란다. 유리는 지체 없이 방한 장비를 챙겨들었다. 그녀가 말한 플랜 B는 아무도 모르게 그녀가 준비해둔 비장의 카드였다. 그녀는 훈련 시작 전 박 이병과 함께 적의 재밍 전파가 가장 약하게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협곡의 특정 지점에 소형 예비 안테나와 비상통신 장비를 몰래 숨겨두었던 것이다. 소대장님, 지금 이 눈보라를 뚫고 가시겠다고요? 자살 행위입니다. 오지훈 중위가 경악하며 말렸지만 유리는 그의 말을 가볍게 무시했다. 군인의 임무에는 날씨 핑계가 없다. 짧은 한마디를 남긴 채 유리는 박민준 이병과 함께 칠흑 같은 눈보라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것은 혹한과 적 그리고 내부의 불신에 맞서는 그녀의 처절하고도 고독한 증명의 시작이었다. 눈보라는 살을 애는 듯한 기세로 두 사람을 몰아쳤다. 한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사투였다. 발은 이미 감각을 잃었고 짙은 어둠과 하얀 눈보라가 뒤섞여 방향 감각마저 무뎌졌다. 박민준 이병은 공포에 질렸지만 앞에서 묵묵히 길을 헤쳐나가는 차유리 중위의 작은 뒷모습을 보며 간신히 버텨냈다. 차 중위는 나침반과 자신의 기억에만 의지한 채 초인적인 의지력으로 예비 거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그들은 목적지인 협곡의 작은 동굴에 도착했다.
유리는 지체 없이 방수포에 싸둔 예비 통신 장비를 꺼내 설치하기 시작했다. 꽁꽁 언 손으로 미세한 부품을 조작하는 것은 고문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그녀의 집중력은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특수 제작한 소형 안테나를 동굴 밖 암벽에 고정하고 자신이 직접 프로그래밍한 다중 주파수 도약 시스템을 가동했다. 수십 개의 주파수 대역을 0.1초 단위로 넘나들며 적의 재밍을 회피하는 현존하는 군 통신 체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방식이었다. 중대장. 여기는 알파. 감도 있나? 마침내 유리의 목소리가 노이즈를 뚫고 무전기를 통해 흘러나왔다. 지휘 텐트에서 애를 태우던 문상훈 대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 알파. 차중위인가? 자네 목소리가 들려. 기적이었다. 군단 전체의 통신망이 마비된 상황에서 유리가 단독으로 통신선을 복구해낸 것이다. 유리는 즉시 자신이 확보한 통신 채널의 암호화 코드를 중대에 전송했고 이를 통해 백호 부대 전체의 통신망이 극적으로 되살아났다. 고립되었던 부대가 다시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유리의 활약은 즉시 군단 지휘부에 보고되었다. 훈련 종료 후 부대로 복귀한 백호 부대 연병장에는 이례적인 풍경이 펼쳐졌다. 훈련 평가를 위해 부대를 방문한 군단장이 직접 차유리 중위를 전 장병 앞에 불러 세운 것이다. 차유리 중위, 이번 훈련에서 그대가 보여준 탁월한 능력과 살신성의의 정신은 전군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 자네 같은 장교가 있기에 우리 군의 미래는 밝다. 군단장은 유리의 가슴에 표창을 달아주었고 모든 병사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유리는 늠름한 자세로 경례를 올렸다. 그 순간만큼은 오빠들의 후광도 그녀를 옥죄던 편견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얻어낸 영광이었다. 하지만 그 영광의 빛이 가장 짙은 그림자를 만드는 법. 병사들 무리 속에서 황진태 중사와 오지훈 중위는 살기 어린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들의 무능함과 유리의 유능함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 순간은 그들에게 참을 수 없는 치욕이었다. 그날 저녁 훈련의 피로를 풀기 위한 중대 회식이 열렸다.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오지훈 중위가 술잔을 들고 유리에게 다가왔다. 소대장님, 오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소대장님을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잔 받으시고 제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그의 태도는 놀랄 만큼 공손했다. 유리는 잠시 경계했지만 축하 분위기 속에서 계속 거절하기는 어려웠다. 유리는 그가 주는 술을 몇 잔 받아 마셨다. 하지만 그것은 교묘하게 짜인 함정의 시작이었다. 오중위가 유리의 시선을 끄는 동안 황진태 중사는 다른 부사관들과 연신 술잔을 기울이며 일부러 취한 척 연기를 하고 있었다. 이윽고 술기운이 오른 황 중사가 비틀거리며 유리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은 증오로 번들거렸다. 어이 차중위, 내가 그렇게 잘났어? 군단장 표창 좀 받으니까 뭐라도 된 것 같아? 여자 주제에 나대기는. 추악한 폭언이 회식 장소에 울려 퍼졌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었다. 유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황 중사 취했으면 곱게 들어가서 쉬도록 해. 더 이상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라. 그 말이 도화선이 되었다. 이 계집애가 끝까지 훈계질이야. 황 중사는 고함을 지르며 유리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유리가 휘청거리며 균형을 잃는 순간 그는 악에 받친 얼굴로 달려들어 그녀의 다리를 걷어찼다. 악! 비명과 함께 유리의 몸이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다. 무릎에서 뚝하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극심한 고통이 온몸을 꿰뚫었다. 회식 장소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민준 이병이 가장 먼저 달려와 유리를 부축했고 다른 병사들이 황 중사를 뜯어말렸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모두가 선망하던 영광의 별은 가장 빛나는 순간에 악의적인 발길질 한 번으로 속절없이 땅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유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 때문만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짓밟아버린 현실에 대한 분노와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이 무참히 꺾인 것에 대한 절망의 눈물이었다. 사건은 즉시 상부에 보고되었지만 진실은 교묘하게 비틀리고 뒤틀리기 시작했다. 차유리는 국군 수도병원으로 후송되어 정밀 검사를 받았다. 진단 결과는 좌측 무릎 전방 십자인대 완전 파열. 군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심각한 부상이었다. 수술을 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격렬한 훈련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의사의 소견이었다. 유리가 병상에 누워 고통과 싸우는 동안 부대에서는 황진태 중사와 오지훈 중위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치밀하게 입을 맞췄다. 그날 회식 자리에서 모두들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 차중위가 훈련 성공에 너무 도취된 나머지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황 중사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다. 이에 격분한 황 중사와 몸싸움이 붙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밀치다가 차중위가 불행히도 넘어져 다친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 시나리오였다. 명백한 일방적 폭행을 쌍방과실로 둔갑시킨 것이다. 사건의 열쇠를 쥔 중대장 문상훈 대위는 갈등했다. 하지만 그는 진실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택했다. 부대 내 폭행 사건, 그것도 여군 장교가 피해자인 사건이 알려지면 자신의 진급에 치명적인 오점이 남을 것을 두려워했다. 또한 부사관단의 실세인 황 중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황 중사와 오 중위가 짜놓은 각본대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상호 간의 과도한 음주로 인한 우발적 다툼으로 사료됨. 헌병대의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조사를 나온 헌병 수사관은 처음부터 사건을 가볍게 처리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목격자인 소대원들은 줄줄이 불려가 조사를 받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이미 부대 내에는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라. 황 중사 잘못 건드리면 내군 생활만 피곤해진다는 무언의 압박과 협박이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직 박민준 이병만이 용기를 내어 자신이 본 그대로를 증언했다. 황진태 중사님이 일방적으로 차유리 소대장님을 모욕하고 폭행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하극상이자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등병의 증언은 묵살당했다. 오히려 그는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면서 상관을 모함한다는 질책과 함께 부대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결국 헌병대는 증거 불충분과 목격자 진술 불일치를 이유로 사건을 서둘러 종결했다. 최종 징계위원회 결과는 차유리에게 더욱 가혹했다. 황진태 중사는 감봉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 반면 피해자인 차유리에게는 장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죄목이 적용되어 견책 징계를 받았다. 군단장의 표창을 받은 지 불과 며칠 만에 그녀는 영웅에서 문제 장교로 전락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통보가 날아들었다. 차유리 중위 신체 조건상 더 이상 GOP 근무는 불가하다는 군의관의 소견과 이번 징계 결과를 참작하여 후방 군수지원단의 행정장교로 보직을 변경한다. 그곳은 군인들 사이에서 무덤이라 불리는 한직이었다. 전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저 저녁 날짜만 기다리는 이들이 모이는 곳.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생명이 사실상 끝났음을 의미하는 잔인한 통보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증명하려 했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고 그녀를 지켜주리라 믿었던 군의 정의는 침묵의 카르텔 앞에서 무참히 짓밟혔다. 병원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유리는 텅 빈 눈동자로 허공을 응시했다.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강철 같았던 그녀의 영혼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며칠 후 깁스를 한 채 절뚝거리며 부대를 떠나는 유리의 뒷모습을 박민준 이병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주먹은 분노와 무력감으로 하얗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대로 진실을 묻을 수는 없다. 어떻게든 알려야 한다. 이 부당하고 썩어빠진 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그의 가슴 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훗날 거대한 불길이 되어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천벌의 서막이었다. 후방 군수지원단. 그곳은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섬과 같았다. 최전방의 팽팽한 긴장감도 일사불란한 군기도 없었다. 녹슨 철조망 대신 낡은 행정 서류 뭉치가 창고마다 가득했고 총성 대신 나태한 하품 소리와 무의미한 잡담이 공기를 채웠다. 군인으로서의 야성과 자부심을 거세당한 이들이 저녁 날짜만을 세며 무기력하게 존재하는 곳 차유리가 던져진 새로운 세상이었다. 유리는 인사과 소속 행정장교로 발령받았다. 그녀가 하는 일은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서류 작업이었다. 휴가자 명단 정리, 비품 신청서 처리, 저녁 예정자 서류 발급. 특수부대에서 적진의 지도를 그리던 손으로 이제는 잉크가 번진 출장 신청서를 만지고 있었다. 한때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적의 움직임을 꿰뚫어 보던 눈은 이제 희미한 형광등 아래서 빽빽한 활자들을 멍하니 좇을 뿐이었다. 그녀는 말이 없어졌다. 누군가 말을 걸어도 필요한 최소한의 단답형 대답만 할 뿐,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었다. 식사 시간이면 식당 구석에 혼자 앉아 밥을 기계적으로 입에 밀어 넣었고, 일이 끝나면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고 곧장 관사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녀의 왼쪽 무릎은 걸을 때마다 욱신거리며 그날의 악몽을 상기시켰다. 육체의 고통보다 더 그녀를 괴롭힌 것은 영혼의 상처였다. 배신감, 모멸감,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깊은 상실감이 그녀를 살아있는 유령으로 만들었다. 그녀가 잿더미 같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천리 GOP에서는 승전보라도 울린 듯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황진태 중사와 오지훈 중위는 부대의 완전한 실세로 군림했다. 눈에 가시 같던 차유리가 사라지자 그들의 악행에는 거칠 것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병사들만 편하게 해주고 조금이라도 밉보인 병사들에게는 온갖 부조리를 일삼았다. 술에 취하면 보란듯이 여자 하나 잘못 나대다가 인생 조진 거 봤지? 여기선 내 말이 곧 법이야라며 떠들고 다녔다. 그들의 추악한 승리는 부패한 권력이 어떻게 진실을 뭉개버리는지를 보여주는 잔인한 증거였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박민준 이병은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무력감과 죄책감이 매일 밤 그의 목을 졸랐다. 차유리 소대장이 쫓겨나듯 부대를 떠나던 날 절뚝거리던 그녀의 작은 뒷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이대로 모든 것을 묻어버릴 수 없었다. 이치 떨리는 부조리를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대 관물대를 정리하던 박이병은 우연히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차유리 소대장이 급하게 떠나면서 미처 챙기지 못한 그녀의 야전 수첩이었다. 호기심에 수첩을 펼친 박이병의 눈은 이내 커다랗게 뜨였다. 그곳에는 그녀가 GOP에 부임한 첫날부터의 기록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소대원 한 명 한 명의 이름과 특징, 면담 내용, 부대 주변 지형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경계 근무의 취약점, 그리고 동계 훈련 당시 적의 재밍을 극복하기 위해 구상했던 플랜 B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그것은 한 명의 장교가 자신의 부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고민했는지를 보여주는 피와 땀의 기록이었다. 수첩 마지막 장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다. 황 중사와 오 중위의 방해가 심하다. 하지만 흔들리지 말자. 나는 내 방식대로 증명할 것이다.
이곳의 병사들은 내가 지켜야 할 나의 전우들이다. 박이병은 수첩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자신의 결심을 굳히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막사로 돌아오던 길 창고 뒤편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그는 몸을 숨겼다. 황진태 중사와 오지훈 중위가 술에 취해 자기들끼리 떠드는 소리였다. 크크, 그년 지금쯤 서류 나부랭이에 파묻혀서 울고 있겠지? 군단장 표창? 웃기지도 않아. 내 발길질 한 방에 그냥 가버리던데. 그러게 말입니다. 문 중대장도 우리가 시키는 대로 보고서 잘 써서 일이 아주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역시 군대는 줄을 잘 타야 합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그들의 대화는 모든 것이 계획된 범죄였음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박이병은 떨리는 손으로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다. 하지만 어떻게 알려야 하는가? 부대 내의 어떤 공식적인 경로도 믿을 수 없었다. 중대장도 대대장도 모두 한통속이거나 진실을 외면할 것이 뻔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차유리 소대장의 오빠들. 그녀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가족. 박이병은 밤마다 몰래 행정반의 컴퓨터를 이용해 군 내부 인트라넷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대한민국 국군 서열 1위 합동참모의장 차강혁 대장. 그가 차유리 중위의 큰오빠라는 사실을. 이것은 도박이었다. 일개 이등병이 합참의장에게 직접 편지를 보낸다는 것. 발각되면 군무 이탈보다 더한 죄로 군 생활이 끝장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잿더미 속에 묻힌 진실을 되살릴 수만 있다면, 그 불씨를 다시 지필 수만 있다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었다. 그는 밤을 새워 편지를 썼다. 차유리 소대장이 얼마나 훌륭한 군인이었는지, 황진태와 오지훈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부대의 지휘계통이 어떻게 진실을 은폐했는지. 그는 자신이 보고 듣고 겪은 모든 것을 눌러 담았다. 그녀의 야전 수첩 사본과 그날의 녹음 파일까지 동봉했다. 다음 날 휴가를 나가는 동기에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편지 한 통을 간절하게 부탁했다. 이거 서울 국방부로 꼭 좀 붙여줘. 등기후 편으로. 내 목숨이 걸린 거야. 그렇게 이등병 박민준이 쏘아올린 작은 불씨 하나가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를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서류의 산과 숨막히는 정적이 공존하는 합참의장실. 대한민국 국군 서열 1위 차강혁 대장은 산더미 같은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화강암처럼 굳어 있었고 눈빛은 전장의 지휘관처럼 예리했다. 그의 책상 위로 부속실에서 분류한 우편물들이 전달되었다. 대부분이 각종 기관에서 온 공식 문서나 보고서였다. 그중 삐뚤빼뚤한 손글씨로 쓰인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섞여 있었다. 발신인은 육군 백호부대 이병 박민준. 부관은 무심코 다른 서류들 밑으로 치우려 했다. 하지만 차강혁은 손을 들어 그것을 가리켰다. 그거 이리 줘보게. 최전방의 이등병이 자신에게 편지를 보낼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한 민원일 수도 혹은 엉뚱한 장난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왠지 모를 이끌림에 편지 봉투를 뜯었다. 그리고 편지의 첫 구절을 읽는 순간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존경하는 합동참모의장님께. 저는 백호부대 천리 GOP에서 근무하는 박민준 이병입니다. 죽을 죄를 무릅쓰고 의장님께 이 편지를 올리는 이유는 억울하게 군을 떠나야 했던 차유리 소대장님의 진실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차유리.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마음 한구석을 아리게 했던 막내 동생의 이름이 나오자 차강혁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숨을 죽이며 편지를 읽어내려갔다. 혹한기 훈련에서의 눈부신 활약, 황진태와 오지훈의 추악한 질투와 폭행, 문상훈 중대장의 비겁한 은폐, 그리고 짓밟힌 진실과 억울한 징계까지. 이등병의 투박한 문장 속에는 지옥 같았던 그날의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차강혁의 손은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아끼던 막내 동생. 오빠들의 그늘에서 벗어나겠다며 스스로 가장 험한 곳으로 떠났던 기특한 동생이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군 조직의 가장 더러운 환부 속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부서져 내렸다는 사실을 그는 믿을 수 없었다. 분노는 이내 차가운 살기로 변했다. 그는 즉시 책상 위에 보안 전화를 들었다. 신호음이 채 2번 울리기도 전에 그는 짧고 단호한 명령을 내렸다. 수학이 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3명의 장군이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첫 번째 전화는 수도방위 사령관, 동생 차진혁 중장에게. 진혁이냐? 유리에게 일이 생겼다. 즉시 내 사무실로. 두 번째 전화는 최전방 군단장, 동생 차선혁 소장에게. 선혁아. 유리 일이다. 헬기 띄워. 당장 와라. 세 번째 전화는 육군본부 핵심 참모 막내 동생 차준혁 준장에게. 준혁아. 각오하고 와라. 유리가 당했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합참의장실의 두꺼운 문이 열리고 3명의 장군이 들어섰다. 각기 다른 부대 마크를 단 전투복을 입은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길한 예감이 서려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차강혁은 아무 말 없이 박민준 이병의 편지를 동생들에게 건넸다. 3명의 장군들은 편지를 돌려 읽으며 경악과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에서 점차 핏기가 가시는 분노로 그리고 마침내 이가 갈리는 참담함으로 변해갔다. 이 이게만도 못한 새끼들이. 야전에서 잔뼈가 굵어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 않던 차선혁 소장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나왔다. 막내 준혁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주먹만 부들부들 떨었다. 그들이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동생의 독립심을 존중한다는 핑계로 그녀의 고통을 외면했다는 자책감이 분노에 불을 지폈다. 침묵을 깬 것은 맏형 차강혁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하고 냉혹했다. 공식적인 절차는 없다. 우리가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군의 이름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빠로서 저 쓰레기들을 직접 심판하는 것이다. 그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피해 대가. 작전명을 정한다. 차강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며 선언했다. 작전명 천벌. 지금부터 개시한다. 대한민국 육군 최상층부를 지탱하는 4명의 뇌신. 그들의 분노가 마침내 하늘의 심판이 되어 지상으로 내려올 준비를 마친 순간이었다. 다음 날 새벽. 강원도 인제의 첩첩산중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짙은 안개와 정적에 잠겨 있었다. 백호부대 천리 GOP의 병사들은 밤샘 경계 근무의 피로에 지쳐 막사로 돌아와 아침 점호를 준비하고 있었다. 황진태 중사는 거들먹거리며 상황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오지훈 중위는 중대장실에서 문상훈 대위와 시시덕거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은 지루하고 나른한 아침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두두두두두두. 땅을 뒤흔드는 육중한 굉음이 고요한 산 전체를 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려오던 소리는 순식간에 거대해져 창문과 철책을 미세하게 떨리게 할 정도의 굉음으로 변했다. 놀란 병사들이 막사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대로 얼어붙었다.
칠흑 같은 검은색으로 도장된 UH-의육식 블랙호크 헬리콥터 편대가 안개를 찢고 나타난 그들의 초소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다. 일반 부대에서는 볼 수 없는 오직 합참과 특수부대에서만 운용하는 검은 매들이었다. 그 헬기들은 마치 분노한 신의 사자들처럼 압도적인 위압감을 뿜어내며 초소 연병장을 향해 하강했다. 가장 먼저 착륙한 선두 헬기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별 4개가 박힌 전투모를 쓴 한 사내가 내렸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그 얼굴을 모르는 이가 없었다. 합동참모의장 차강혁 대장. 그의 얼굴은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한 가면 같았고 그가 내뿜는 살기는 수백 미터 밖에서도 느껴질 정도였다. 뒤이어 다른 헬기들에서도 별들이 쏟아져 내렸다. 수도방위 사령관 차진혁 중장, 군단장 차선혁 소장, 육군본부의 차준혁 준장. 대한민국 육군을 움직이는 4명의 형제 장군이 마치 고대 신화 속 심판자들처럼 그들의 작은 초소에 강림한 것이다.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문상훈 대위가 허둥지둥 달려나왔다. 추 충성. 합참의장님께서 어인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차강혁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함께 내린 합참 직속 특별조사단 수사관에게 턱짓으로 명령했다. 시작해. 수사관이 서류철을 펼쳐들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외쳤다. 지금부터 합참의장 명령에 의거 본 부대에 대한 특별 직무 감찰 및 관련자 체포를 실시한다. 첫 번째 중사 황진태. 상황실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온 황진태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건장한 헌병들이 양쪽에서 그의 팔을 낚아채 꺾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왜 이러십니까? 다음 중위 오지훈. 문 대위 옆에 서 있던 오지훈의 다리가 풀렸다. 그 역시 속수무책으로 끌려 나왔다. 다음 대위 문상훈. 문상훈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외쳤지만 그의 비명은 헬리콥터의 굉음에 묻혀버렸다. 그들은 전 장병이 보는 앞에서 계급장이 뜯기고 수갑이 채워졌다. 죄목은 명확했다. 상관에 대한 폭행 및 상해, 하극상, 직무유기, 허위보고, 지휘권 남용. 그들이 차유리에게 씌웠던 모든 죄는 이제 그들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왔다. 비명과 저항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의 직속 명령 앞에서 일개 부대의 카르텔 따위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다. 아수라장이 된 연병장 한가운데서 차강혁 대장은 묵묵히 서 있는 한 병사를 찾아냈다. 두려움과 경외심이 뒤섞인 눈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이등병 박민준. 차강혁은 그에게 천천히 걸어갔다. 거대한 산이 다가오는 듯한 위압감에 박이병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차강혁은 박이병의 바로 앞에 섰다. 그리고 별 4개가 빛나는 그의 손이 천천히 올라와 이등병의 어깨를 묵직하게 짚었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이 어렸다. 용감한 군인이군. 고맙다. 그 한마디에 박민주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잠시 후 3명의 범죄자들과 사건 은폐에 가담했던 관련자들을 모두 태운 헬리콥터 편대가 다시 하늘로 솟아올랐다. 천리 GOP에는 언제 그런 폭풍이 몰아쳤냐는 듯 기묘한 침묵만이 남았다. 하늘의 심판은 그렇게 끝났다. 신속하고 무자비하며 완벽하게. 작전명 천벌의 1단계는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다. 작전명 천벌이 휩쓸고 간 자리는 고요했지만 그 파장은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합참의장 직속으로 꾸려진 특별합동수사단은 한치의 오차도 한 톨의 자비도 없이 사건의 전모를 파헤쳤다.
이등병 박민준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차유리의 야전 수첩과 녹음 파일은 그 무엇으로도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두려움의 족쇄가 풀린 병사들의 증언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그동안 황진태와 오지훈이 저질러온 온갖 부조리와 폭언, 폭행, 그리고 문상훈 대위가 그것을 어떻게 묵인하고 동조했는지에 대한 증언들이 쌓여 산을 이루었다. 군사법원의 심판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주범 황진태 중사는 상관 폭행 및 중상해, 직권남용, 하극상 등 10가지가 넘는 죄목으로 군복을 벗는 것은 물론 수십 년에 달하는 중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가 평생을 바쳤다던 군 경력과 연금은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공범 오지훈 중위 역시 위증 및 범죄 공모 혐의로 불명예 전역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 비겁한 기회주의자의 말로는 처참했다. 진실을 은폐하고 가해자의 편에 섰던 문상훈 대위는 지휘 책임 방기 및 허위 보고의 죄로 모든 계급을 박탈당하고 군에서 쫓겨나는 가장 큰 불명예를 안았다. 그의 군 생활은 치욕의 역사로 기록되었다. 사건의 은폐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던 모든 이들이 계급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대한민국 군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 그것은 단순한 사건 처리가 아니라 썩어 빠진 환부를 뿌리까지 도려내려는 내 형제의 강철 같은 의지였다. 한편 후방 군수지원단에서 잿빛 나날을 보내던 차유리에게 막내 오빠인 차준혁 준장이 찾아왔다. 그는 조용히 유리의 손을 잡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작전명 천벌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를 듣는 내내 유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결국 자신의 힘이 아닌 오빠들의 힘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휘저었다.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거대한 그림자가 결국 그녀를 구원한 셈이었다. 미안하다, 유리야.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해서 오빠들이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준혁의 진심 어린 사과에 유리는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조용히 흘렸다. 그것은 원망의 눈물이 아닌 모든 것을 내려놓는 체념과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눈물이었다. 그녀의 무릎은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군인으로서 전장을 누비겠다던 꿈은 이제 접어야 했다. 그녀는 담담하게 의병 전역을 신청했다. 군복을 벗는 날 4명의 오빠들이 그녀를 마중 나왔다. 더 이상 그들은 하늘 같은 장군이 아닌 그저 사랑하는 막내 동생의 아픔을 보듬는 평범한 오빠들이었다. 고생했다, 우리 막내. 큰오빠 차강혁이 유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 품 안에서 유리는 비로소 길고 길었던 악몽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정의의 불씨를 지폈던 박민준 이병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영웅이 되었다. 합참의장 특별 표창과 함께 이등병에서 병장으로 3계급 특별 진급이라는 파격적인 포상을 받았다. 군 수뇌부에서는 그에게 원하는 어떤 부서로든 옮겨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는 조용히 거절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남은 군 생활, 이곳에서 동기들과 함께 조용히 마치고 싶습니다. 소박하지만 단단한 그의 모습은 부패한 간부들의 모습과 대비되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시간이 흘렀다. 전역한 차유리는 한동안 긴 휴식을 가졌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경험을 담담하게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탄생한 책 강철 눈물은 출간과 동시에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군대 내의 부조리와 성차별 문제, 폐쇄적인 조직 문화의 병폐를 한 개인의 시선으로 날카롭고 섬세하게 그려낸 책은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방송과 신문 인터뷰에 당당히 나섰고 여러 단체의 초청을 받아 강연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자신과 같은 또 다른 피해자들을 위한 목소리가 되기로 결심했다. 몇 년 후 육군사관학교 대강당. 수백 명의 생도들이 숨을 죽인 채 단상 위 한 여성을 주목하고 있었다. 조금 다리를 절었지만 그 어떤 장군보다도 늠름하고 당당한 모습의 차율이었다. 여러분은 조국을 지키는 검이 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강하기만 한 검은 언젠가 부러지기 마련입니다. 스스로를 성찰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불의에 맞설 용기가 있을 때 여러분의 그 강철은 비로소 녹슬지 않는 진정한 명검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있고 맑게 강당을 울렸다. 한때 군이라는 조직에 의해 모든 것을 잃었던 그녀는 이제 그 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추락했던 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온몸으로 어둠과 부딪혀 깨지면서 무수히 많은 별 조각이 되어 더 넓은 밤하늘을 밝히는 새로운 빛이 되었다. 강철은 부서졌지만 불과 눈물 속에서 단련되어 더욱 단단하고 눈부신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단상 위에서 환하게 빛나는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희망의 증거였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